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학의 실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목이 대학은 괜찮습니까? 라고 한 큰 제목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특히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생기는 대학의 국유화 현상, 그 다음에 대학의 중국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의 재정난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늘 등록금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 데모나 시위가 매 학기 있었는데 맞습니다. 내가 1992년에 교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등록금 투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해 총장실 점거하고 그 다음에 총장 집기를 밖에 꺼내놓고 또 기획조정실 집기를 다 밖에 꺼내놓고 비 오면은 막 비닐을 덮어 씌우고 뭐 이런 일이 늘 있었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뭐 3% 4% 그렇게 올려왔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주호 장관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금 동결하는 체제로 하고 그 등록금 때문에 생기는 수입의 결손을 국고에서 지원해주자. 또 외국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대학 교수들 월급도 안 올랐죠. 등록금 오른 만큼만 대학 교수 월급 올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992년에 내가 교수 돼가지고 지난 8월 말에 2022년 8월 31일자로 내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한 뭐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명예퇴직하면서 내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따져보다가 며칠 전에 은행에서 퇴직한 사람을 만났는데 은행에 퇴직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퇴직했다고 몇 달 전에 나도 퇴직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퇴직할 때 연봉이 얼마였냐? 그랬더니 대학 교수 30년 6개월 했던 나하고 은행에서 30년 딱 6개월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연봉이 4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와. 그 사람은 4억 몇천 되고 저는 1억 조금 넘고 4배가 차이 났어요. 교수들 연봉들 동결된 게 10년 넘었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연봉 동결이 아니고 등록금 동결하니까 등록금 동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의 전체 84%가 사립대학이고 학교의 재정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게 56%죠. 그런데 이제 안 올리다 보니까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예를 들면은 2010년에 사립대 총 수입이 20.8조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20.1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었죠. 사립대 수입은 10년 동안에 물가는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세수가 줄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년 동안에 인건비, 관리비 이런 고정비들이 20% 정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줄어요? 교육비, 연구비가 줄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9년에 14조 원 정도를 국고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금 포함해서 국고에 지원하는 거 포함해서 1인당 교육비가 우리나라는 1,600 US 달러 정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0.6%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생 수하고 곱하기 1인당 교육비하고 합치면 0.6%인데 OECD 평균이 16,300불 정도로 우리보다 60% 정도 많죠. 그래서 OECD 평균이 GDP 대비 1.0%, 우리는 0.6%.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러면 OECD 평균처럼 1% 정도 도달하려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에 지원해야 되는 게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2021년 작년 경우에 보면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조 원 정도, 그 다음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브레인코리아 21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과제 신청해가지고 한 거기에 4,000억 정도, 또 학술 지원사업,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하는 거 8,000억 정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쨌든 13조 7천억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록금 지원도 하고 연구비 지원 이렇게 다 합쳐서 우리가 대학 1인당 대학생들의 교육비가
1,600불, 그게 GDP 대비 0.6%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적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대학 재정 지원사 목적별 지원금 해가지고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 이래 있는데 네.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학자금 지원 사업이 한 30% 정도,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도 한 3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반 사업이 한 40% 정도 이 네. 정도 소요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보면 전체 교육부 예산 70%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 17.6% 정도, 고용노동부니 네.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이제 약간씩 지원하는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이 교육비는 네. 적지 않아요.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129%입니다. 네. 고등교육 65%고 OECD 평균 대비 네. 초중등 교육비 129%, 네. 고등교육은 65%. 그래서 최근에도 남아 돌아가는 초중고등학교 그 지원하는 그 비용을 좀 줄여서 네. 대학으로 좀 고등교육을 좀 돌리자 하는데 교육청들에서는 찬성하여서 반대했어요. 당연히 반대겠죠. 반대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네.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가 하지 않고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지방 예산으로 지방에서 세수를 그 예산을 쓰는 것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 예산의 총 20.7%인가를 네. 무조건 교육 예산에 써야 돼요. 그 고등교육은 빼고 초중고등학교 거기에 써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늘어요, 줄어요? 많이 줄어. 많이 줄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은 늘어요, 줄어요? 많이 늘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정부 예산이 300 몇십 조였을 거예요. 근데 어허. 문재인 정부 때 600 몇십 조가 됐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네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는데 예산은 늘어나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아, 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비는 물론 네. 없고 네. 옛날하고 비교해봐요. 지금은 학비는 없고 네네. 돈 들어가는 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교과석 값 주고 아, 네. 점심값 주고 교복값 주고 체육복값 주고 네. 수학 여행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다.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네. 뭘 주냐면 태블릿 PC를 준다는 거예요. 태블릿 네. PC 매 학기 줄 수 없잖아요. 매년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번에는 현금을 20만 원씩 학습 지원금인가 해가지고 20만 원씩 네.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런데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 그쵸. 돈으로 모자라는 네. 고등교육 비용에 좀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 네.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네. 이거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우리가 과도하게 많고 네. 고등교육은 과도하게 적다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차피 네. 대학 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대학에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제일 처음에 대학교 들어왔을 때하고 네. 지금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네. 대학원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그때하고도 수 차이가 많이 날 거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이런 연구비나 이런 거 보면 네. 나쁜 말로 이제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들이 많죠. 네. 옛날에 이제 BK21 그게 두뇌 한국 21 해가지고 BK21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브레인 코리아 그랬는데 네. 뭐 교수들 사이에서 바보 코리아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연구비를 타내려고 억지로 네. 만들어내고 네. 또 억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경희대학교에 이런 프로젝트를 주면 네. 한양대학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양대 주고 그러면 네. 또 연대 안 줄 수 없잖아요. 연대 그렇죠.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게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으니까 돈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보고서를 잘 못 냈다 해가지고 그 학교 네. 하나도 안 준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는 제대로 됐냐? 네. 평가라는 게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네. 허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눠주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BK21, 그 돈의 한국, 그거 아마 BK21 브레인 코리아 그 프로젝트는 아마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만들었던 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줄 세우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은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대학의 자율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네. 무슨 얼어 죽을 자율 혁신 기반이에요. 다 이제 교육부에 줄 서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돈을 주는데 뭐 자율이 보장이 돼.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연구개발 그 말고도 미래 인재 무슨 교육이니 혁신 인재 교육이니 대학원 혁신이니 뭐 고교 교육 기여 지원 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입시가 너무 단조로우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생 되게 하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다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날기도 하고 헤엄도 치고 걷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 헤엄 못 치고 걷지 못하다도 나는 잘하니까 그런 독수리를 키우고 돌고래를 키우고 뭐 치타를 키우고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뭐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생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 제도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입시 제도를 다양하게 만드는 학교에 지원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에 엄청나게 동원돼가지고 밤새고 그런 거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내 자랑인지 자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경희대학교 상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시 제도를 이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학생 이렇게 뽑자 또 소외계층 뽑자 해가지고 이제 해외 입양아들 이제 돌아올 때가 많이 됐으니까 해외 입양아들 지원하면 그 중에서도 몇 명 뽑자 뭐 어떻게 하자 또 시골에서 뭐 과외 못 받고 뭐 이게 또 학원 다닐 환경이 안 되는 거기서도 이제 학교 성적만 좋으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거기서 뽑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제 원래는 그 학생 뽑는 제도가 예를 들어 뭐 3가지 4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30가지로 늘려서 다양한 학생들 뽑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1등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지원금을 조금 더 받죠. 조금 더 받는다는 게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20억 주면 여기는 18억 주고 그 다음에 16억 주고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기분 문제죠. 기분 문제죠.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혁신한다시고 그 사람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 그런 것들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제 줄을 세워서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대학 자율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내가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입시 제도가 300몇 가지 다 합치니까 종류가 300몇, 400몇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그거 다 알 수 없죠. 학생들도 알 수 없죠. 고등 교사들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학생들 상담하면 너는 뭘 잘하니까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 학교 가, 이 과를 가, 이렇게 해주는 컨설팅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그것도 누가 해요? 다 대치동. 이런 데서 다 하다 보니까 입시 컨설팅업이 이제 유행하게 됐죠. 이게 부작용이 또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꼼수들이 생기고 편법들이 생기고 예를 들면 이제 조국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아들, 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학 넣었다. 그런 것들 다 이 부작용인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좌파 정부 만들었던 거예요. 뭐 자소서를 쓰니 뭐 무슨 경진대회를 하니 뭐 이런 것들 다 컨설팅 요즘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컨설팅 할 때 이제 교수들이 서로 품앗이 한다는 거죠. 어느 학교에 내가 경희대학 교수인데 이제 한양대학 교수님한테 하면 우리 학교에서 그 무슨 경연대회나 무슨 콩쿨이나 무슨 백일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경희대학을 못 뽑아요. 왜냐면 부정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 교수님 학교에 제 아들을 이제 거기서 무슨 경진대 한다면서 보낼 테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이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일부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하잖아요. 부작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복잡한 입시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년 교육기획 평가를 하는데 많이 줄인 학교를 또 혁신했다고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경희대학은 또 1등 하죠. 왜냐면 너무나 많이 늘어났으니까 또 줄이면 경희대학교는 그런 상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경희대 교수님들이 이거 영상 보시죠. 우리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논술 시험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논술 채점을 할 때 제가 보면 채점 성실하게 안 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채점을 하는데 하나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정도 걸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1분이면 보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채점을 할까? 그런데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채점을 꼼꼼하게 봐요. 연세가 드신 분은 대충 봐요. 왜 대충 보냐?
다 자기 자식 같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네. 너그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저도 채점할 때 교수님도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저도 채점할 때 아침에 채점할 때하고 저녁에 채점할 때가 달라요. 그래서 2번씩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여다보고 채점했을 때 그 기준하고 내 기준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 할 때가 굉장히 짜게 주게. 짜게 주죠. 네. 네. 재수가 좋으면 점수 잘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이 논술 시험이 지금 뭐 공정, 정의 찾는데 공정한 입시 제도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는 사람이 45%, 그렇다 하는 사람이 27%. 그걸 공개를 했죠. 그리고 그때 입시철인데 입시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김신일 교수가 서울대 교육학 교수님, 이제 교육부 장관 하실 때인데, 이제 기자들이 그분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랬죠. 논술 시험을 없애자는 거 아니다. 네. 수능은 등급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룹을 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온다, 한양대학교 간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 점수대가 같은 네. 애들이 가는 거예요. 네. 그죠? 지원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별력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논술인 거예요. 네. 논술은 점수예요. 등급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 반대로 해야 된다. 논술을 등급제로 하고 수능을 그걸 점수제로 해야지 그게 맞지. 그게 맞잖아요. 이거는 논술은 주관성이 너무 개입돼 있고 수능 시험은 1점, 2점 그게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논술 시험이 유명한데 대학 정원이 1000명이면 네. 논술로 2000명 정도 뽑는 거예요. 배수 정도 뽑아놓고 네. 나머지는 더 떨어뜨리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안 보고 이제 점수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네. 그게 맞다. 그런데 그걸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논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많은 또 학원 네. 강사들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전에 DJ 정부 때 운동권에 있다가 취직 못하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굉장히 많이 학원가에 가가지고 학원 강사도 하고 아니면 논술 이제 강사를 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을 네. 먹고 살도록 지켜줘야 되니까 그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논술 시험을 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방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논술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논술만 가지고 다시 뽑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이제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거죠. 네.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 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까 BK21 해가지고 네. 연구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대학의 무슨 행정 이런 걸 개선하는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돈을 지원한다라고 한 걸로 해가지고 돈 지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올바르게 지원하는 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돈을 많이 지원하고 저 학교는 뭐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한다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 점수를 잘 받는 학교 있잖아요. 네. 잘 받는 학교하고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잘 받아요. 네. 정보도 많고 교육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네. 심사위원들도 다 그 사람들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학교하고는 차이나 왜 서울에 있는 학교는 교육부 지원금이 많고 지방학교는 적으냐. 상대적으로 경쟁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나눠줄 것 같으면 머릿수 해가지고 곱하기 나눠줘. 그게 맞지. 그게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그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야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 상위 그룹에 상위 10개 전부 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 평가의 그 중요성을 특별히 더 많이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존심 문제죠. 연대, 고대, 이대, 한양대,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은 그 평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우리가 등수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만들어 놓으니까 그 트랙에 올라서 달려는 가는데 네.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건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회의적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점차 제가 얘기한 이제 등록금 못 올리게 해놓고 네. 학교에 돈은 필요하고 이런 돈 지원해 준다니까 받아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목표 그걸 향해서 비판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도 그렇고 무슨 연구 제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연구 과제 이런 것들도 어떤 논문을 한 편 써가지고 그 논문이 10년에 한 편밖에 안 썼는데 그 논문이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학문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논문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편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점차 학교가 국유화돼가는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들인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 나온
자료인데 네. 중등학교 1인당 교육비가 15,000불 정도 되고 US 달러로 대학은 아까는 16,000 몇 배 그건 초등학교가 합쳐서 아, 네. 그런 거고 중등학교 여기는 15,000불 정도 되고 네. 대학은 1,290불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네. 지방 예산의 20.79%는 무조건 교육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모를 다 못해서 난감해 하니까 네. 내가 이 얘기했던 태블릿 PC도 나눠주고 또 태블릿 PC를 나눠줬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갤럭시는 안 써. 나는 아이패드를 좋아하는 네.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처박혀가지고 쓸모없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악화되는 사립대 재정 현황 해가지고 4년제 일반대학교 전문대학 운영 수지 해가지고 2013년에는 5,431억 원이 흑자였는데 2018년에는 3,808억이 마이너스예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또 하나는 대학의 큰 문제가 네. 등록금을 안 받는 거 말고 설상가상이 대학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학교가 네.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도 심지어 올해 2022년에 서울의 기대 출산율이 0.65가 된다고 예측한다잖아요. 0.65면은 남녀가 결혼하면 애를 보통 몇 낳아야 유지가 돼요? 둘은- 두 명 낳아야 네. 되잖아요. 둘 낳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0.81인가 그랬어요. 네. 이제 서울은 0.65, 전국적으로 하면 0.7몇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네. 그럼 갑자기 이런 인구가 갑자기 뭐 8 하다가 갑자기 이제 1.5가 되는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40년, 2050년 되면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전체 그 고령 인구들 또 초고령 인구들이 어떻게 네. 늘어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 다 옛날 연금 내 가지고 연금 타갈 텐데 네. 그럼 이제 그 연금 타가는 것은 젊은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연금 넣으면 그걸로 네. 또 그 사람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6명이 노인 1명 먹여 살린다가 나중에는 이제 2명이 1명 먹여 살린다 이런 것도 온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파산하는 거죠. 지금도 국민연금이 2040년에 피크에 네. 달했다가 그때부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서 2057년에는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57년이 지금 예상으로는 2056년, 2055년 이렇게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 정부에서도 특히 복지 예산을 굉장히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미래를 담보 네. 잡아가지고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주자, 저렇게 퍼주자, 저렇게 퍼주자 늘 이런 거면 되잖아요. 그럼 표 얻기 좋으니까. 네. 근데 젊은 학생들 생각 잘해야 되는데 그게 써버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와요? 결국에는 저희가 다시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닌데. 네. 자, 이 표 한번 보시면 대학에도 그래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네. 인구가 줄어가니까 그런 건데 2019년에 입학하는 자원 그러니까 고졸자들이죠. 네. 100%는 아니고 고졸자 중에서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이 이제 85% 간다, 네. 80% 간다. 이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달인 학교가 많으니까 네. 이제 일부러 안 가는 학생들도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입학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 네. 그 학생들이 50만 6천 명이었는데 2020년에 47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1년에 42만 7천 명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에 41만 명이에요. 네. 근데 입학 자원은 49만 3천 명이에요. 네. 2019년에는 입학 자원이 좀 많았어요. 네. 13,000명 정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22,000명이 미달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한 거예요. 네. 2021년에는 65,000명이 네. 비는 거예요. 2022년에는 올해는 82,000명이 비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탄생연도가 2002년 탄생, 그러니까 2002년 왜 기억하냐면 이때 월드컵 네, 받았는데 맞습니다. 월드컵 받은 해 이때 태어난 애들이 확 줄어요. 네. 출생아 수가 2019년 입학하는 애들, 그냥 2000년도 학생들이에요. 2000년대 네. 태어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출생아 수 64만에서 2001년 탄생한 애들이 네. 20학번이 2001년에 태어났는데 그 학생들이 56만 명 태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 2021년에 입학하는 2002년 월드컵 왔던 해에 네. 태어난 애들이 49만 6천 명. 그러니까 6만 명 정도 줄었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비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학교가 문 닫는다. 네. 출생률이 이렇게 낮으면 네. 그래서 문 닫는데 어디부터 닫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닫는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수도권에서 멀수록 네. 닫는다. 근데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네. 아니다. 한꺼번에 무슨 뭐 목련꽃 지듯이 뭐 한꺼번에 확 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 네. 예를 들면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제 미달 학생들 숫자요. 네. 몇십 명대예요. 가천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이런 데가 이렇게 이거 미달이라고 볼 수 없죠. 등록 네. 안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한양대도 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등록한다고 다 결정했다가 네. 마지막에 안 하면 통계 숫자에 안 잡힐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지방 거점 국립대 보세요. 국립대는 네. 이제 몇십 명에서 백 몇십 명까지. 네. 부산대, 경북대. 지금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하면은 지방 거점 네. 대학과 국립대학으로 굉장히 좋은 대학들인데 네. 여기가 3, 4학년이 빈다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왜 비냐? 편입 간다고. 네. 서울로. 그런데 이제 지방 사립대학은 그 이름을 뭐 거론해서 저도 불편은 합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여기 우연히 자료를 찾아서 내가 했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 이 학교들이 700명, 800명 뭐 이래요. 네. 이 숫자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학령 인구에 쭉 준다. 네. 10만 명이 줄면 올해 예상이 8만 몇천 명인데 그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1000명씩 100개 학교가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네. 그 숫자입니다. 1000명에 100개 학교가 그럼 1000명이면은 그게 그 한 학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1000명 모자라고 2학년 때 1000명, 3학년 때 4학년 때 1000명씩 모자라면 네. 4000명이 모자란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을 어떻게 채워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폐교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잘 아는 그 교수도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 부총장을 지내다가 정년을 하고 충청권에 있는 어떤 대학의 총장으로 갔어요. 네. 거기에 정원이 1000명 정도인데 500명 찾다더라고요. 찬과는 뭐고 안 찬과는 뭐냐 그랬더니 간호과가 100명인데 찾대요. 그럼 졸업하면 이제 아, 네. 이제 바로 취업되고 하는 그 과만 차고 나머지 그럼 수학이 필요한 과 있지 않습니까? 공학계통 네. 뭐 이런 쪽은 전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월급도 작고 네. 학생도 안 차고 그랬는데 왜 교수들이 이 학교 교수하려고 몰려오는지는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훌륭한 인재들이 다그 외국의 좋은 학교에서 다 박사학위 해가지고 교수가 뭐고 대단하다고 그 교수들한테 학생들 모집해오라고 아. 시킨다는 거예요. 학생을 모집해오라고 시킬 때 학생이 차는 거 그건 둘째 문제고 이 학교가 미달이 됐다 아니다 그 얘기. 이 학교가 지원율이 네. 0.8대 1이야 이거보다 1.3대 1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미달됐다 돼요. 예. 그러니까 원서를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원서를 내도록 해야 되니까 교수들한테 원서를 내도록 독려를 해라.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원서를 들고 고등학교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우리 과에 원서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하도 많이 가니까 그 학교 수의실에 네. 이렇게 써놨다잖아요. 교수 잡상인 출입 금지. 근데 이제 어떻게 했지? 이제 아는 사람,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네. 매김에 통해가지고 이제 김아무개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원서 좀 안 와도 좋다. 이 원서만 좀 내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서 접수비는 그건 내가 줄게. 아.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일단 접수라 좀 시켜달라. 그 돈 자기 월급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과가 어쨌든 차지는 않더라도 지원율을 1대1 넘어야 된다고 해야 그 교수가 그 하나를 생존이 되는 생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태가 네.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들 통폐합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폐합 못하게 해놨죠, 또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사회 헌납해서 그 돈으로 학교를 하는데 그 돈으로 부지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 부지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그건 등록금 받아서 할 수 없어요. 네. 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집 해놓으면 이제 학생이 안 오면 처분해서 이제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해놓죠. 그 국가에 바친 건데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딱 빼더라도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그 정도는 뽑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인원 미달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 사회 문제를. 그런 것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폐교 현황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일반대 9개, 전문대 5개, 대학원 대학 2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학교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학교들도 심지어 부산 인근에 있는 학교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매물로 놨다는 거예요.
서남대학이라고 그게 남원에 있던 대학이죠. 네. 폐교하면 이제 문을 닫으면서 거기가 의과대학하고 연결돼 있던가.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기 의대가 있었는데 폐교를 하고 주변 이제 의대생들만 좀 구제 받아가지고 다른 학교 의대로 편입했다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네. 그런 학교도 근데 부산 인근에 있는 학교도 의대가 있는데 그것까지 매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할 때 그 학교도 그렇고 폐교될 때 이미 부채가 400억 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폐교될 때까지 교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교직원들, 직원들하고 교수 월급을 못 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도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 월급 못 준다면 학생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 닫게 해주는 그 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부의 직무유기죠. 그런 것들이. 몇 개 학교는 통합을 하고, 몇 개가 폐교를 하고, 여기도 2018년에 폐교한 학교 중에서 서남대학교, 그다음에 한중대학교, 이 두 대학이 보니까 한 학교는 200 몇십억 부채가 있고 또 한 학교는 400 몇십억 부채가 있고 이 학교를 이제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탈출구로 외국인 학생을 받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예요. 네. 정원 외로 받으니까 받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학생이 지방대학하고 수도권 대학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또 수도권 대학 가죠. 왜 지방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니빙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표에 보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를 비교하면 1980년에는 1000명이었어요, 유학생이. 그러다가 2019년에는 16만 명이 됐어요. 몇 명이 늘은 거예요? 160배가 늘은 거예요? 네. 16만 명이 늘은 거예요? 왜 그런가? 돈 때문에. 여기 이 표에 보면 2020년에 등록금 수입, 2024년에 이제 예상치, 2040년에 예상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등록금 수입.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가 줄니까 등록금 줄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록금 수입이 전체가 좀데 2024년에 가면은 지금 수입보다 더 줄어서 12.6% 줄고 또 2040년에 가면 33.8% 준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꿀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심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안 했잖아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뭘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입학금 내고 등록금 냈는데 그 수입이 490억이다. 그 500억대, 이 500억이다. 이 학교가 뭐 했었냐? 폐쇄했었다. 그 줌으로 수업했지 않냐? 네, 맞습니다. 입학금을 냈는데 입학생 받아가지고 입학생한테 뭘 했다고 이 돈 돌려줘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교수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청소하는,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학생들은 이게 불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다른 학교인데 등록금 반환하라 해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등록금 반환. 이 등록금 반환은 예전에는 등록금 올리지 마라 데모 하다가 지금 이제 등록금 반환하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유화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제 외국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죠. 외국 학생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캠퍼스에.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늘었는데 지금 표에는 2018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나온 자료인데 2015년에 중국 학생이 54,000에서 68,500명으로 늘었고 베트남 학생이 4,000명에서 27,000명 늘었고 그러니까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늘었죠.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1,0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었으니까 또 많이 늘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16만 몇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부족하다는 걸 교육부도 알 거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 학생 더 뽑자. 더 뽑으려면 그 외국인 학생들, 오는 학생들한테 어떤 특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외국인 학생을 20만 원 늘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적법 개정을 하려고 누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면 간이 귀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100만, 200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산동성이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산동대학교 학생이 경희대 사회학과에 석사과정을 와서 내가 박사학위까지 지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산동대학에서
뽑혀서 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교육부에 초청하는 그 초청 장학금을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한국어과가 있는 학교 10개 학교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교육부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쯤 됐죠. 그때 그 10명 경희대학교 그 어학원에서 다 한국어를 배우고 돌아갈 때 그 다 우수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6개월 그 교육받고 할 때 경희대학교 오면 장학금 주겠다. 뭐 그렇게 아마 총장님이 약속을 하셨던가 봐요.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경희대 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사회학과로 오겠다 해서 제가 받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천재 같은 학생이었어요. 네. 그 학생이 한국 리포트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네. 수필책도 써가지고 그때 베스트셀러도 되어버렸어요. 네. 한국에서 생활했던 대학 과정들, 네. 대학 생활들 이런 것들 썼는데 그때 물었죠. 산동대학교 다녔는데 산동성이 인구가 얼마 되냐 했더니 1억이더라고요. 1억 중에서 한 명 뽑혀왔는데 천재죠. 네. 근데 그 지금 중국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이 오니까 나는 그런 학생들이 올 줄 알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오면 한국말도 안 되고 네. 영어도 안 되고 네. 지금 다니는 그 네. 대학원에 중국 네.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 전공의 또 한 60%. 60%? 네. 네.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네. 돼 있죠. 그 학생들이 한국어 잘 하나요? 반반인 것 같긴 한데. 반은 한국어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 네.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만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인가요? 반은 그래도 의사소통은 되는데 나머지 반은 의사소통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요. 공부하려면 의사소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술적인 네, 어떤 맞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쓰고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수업에 어떤 수업은 학부 수업에 60% 70%가 중국 학생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묻지요 사람들이. 걔들은 뭘로 강의하냐? 네. 한국어 하냐? 안 됩니다. 그럼 영어로 강의하냐? 영어 안 돼요. 왜 안 되냐? 영어 되는 중국 학생들은 미국까지 한국에 안 와요. 그럼 뭘로 강의하냐? 그 강의가 안 되죠. 네. 그럼 한국 학생 뭐라고 하냐? 좋아해요. 왜? 좀 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교육부가 대학의 학점까지 통제하는 줄. 학점 인플레 된다라고 하니까 학점을 높이 주면 대학 평가할 때 돈 나눠줄 때 감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학점이 가능하면 낮아야 되니까 학교 정하기를 A는 몇 프로, 네. B는 몇 프로, C는 왜 이렇게 정해놔요? 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는 B 플러스 이상을 40%, 그럼 B 플러스 이상 40% 주고 나면 그 밑으로 그 더 주려면 입력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막아서. 어떤 학교는 A 30, 뭐 B 20, 나머지는 C 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학점이 낮을수록 그 학교 평가가 좋아서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학점을 그렇게 국가에서 정하니까 중국 학생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 40%는 60%다 중국 학생이 깔아주니까 자기는 중국 학생 많을수록 더 좋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아냐. 아마 모를 겁니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대학의 실태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게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들도 이런 걸 알고 제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또 우리 아이들 대학에 보낼 때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학생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학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을 두고 중국 학생 너무 많아 이렇게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이미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할 때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중국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못해요. 그냥 저도 스스로 사상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예전에 홍콩 그 자유운동 할 때 홍콩 솔리데리티 해가지고 중국 학생이 대체로 굉장히 착하고 순박하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인데 홍콩 문제 때문에 대자보가 붙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그 무슨 포스트잇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붙더라고요, 옆에. 그건 보고 아, 저건 지시를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학생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동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표에 보면 이게 2018년 자료인데 최근 자료는 잘 안 모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이 보면 2018년 자료인데 2017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경희대학교가 1등이 5,778명이에요.
고려대학교 5,400명, 서울대가 4,700명, 연대가 4,100명, 중앙대 3,600명, 한양대가 3,300명 이렇게 네. 거의 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희대가 5,700명이면 학위 과정이 3,900명, 네. 또 어학연수나 이런 학생이 1,875명 이렇게 5,700명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줘. 이거 졸업한 지 한참 됐고 하니까 이게 내가 작년 1학기 네. 때 2021 1학기 사회심리학 수강생 55명 중에서 중국 학생 36명, 일본 학생 1명, 한국 학생 18명. 한국 학생 18명과 중국 학생 36명이 2배가 딱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는 이 경희대학교 주변에 이건데 학교 주변에는 이거 보세요. 이 식당들이 중국 글씨로 식품점이니 혹은 생활용품점이 네. 있는데 한국말 써 있지 않고 한국말 조그맣게 써 있는데 네. 실제 큰 간판은 중국 그 간체자라고 하죠. 네. 그걸로 써 있어요. 이게 경희대학, 고대학, 건대 앞에 그리고 한때는 그 코로나 때 캠퍼스에 한국 학생들이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퍼스하고 캠퍼스 타운에 한국 학생은 다 안 오니까 집에 네. 있으니까 캠퍼스 내하고 캠퍼스 타운에는 누가 살아요? 다 유학생. 다 중국 학생. 그러니까 온통 지나가면 전부 중국말인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네. 물건 사는 학생 전부 다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 학생이 완전히 점령했구나 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중국 학생들이 많아지다 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네. 일인데 언론에서 보고 관심 있게 추적을 좀 해봤는데 네네네. 고려대학교에서 언젠가 국제학생제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ISF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페스티벌인가 이런 네. 이름이었겠죠. 고대도 축제 기간에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어떤 부스에 네. 티베트 앤드 인디아 해가지고 네. 그 부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어디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니까 그게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네. 인민일보의 자매지 네. 거기에 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그걸 가지고 고대로 왔죠. 고대로 와가지고 네네네. 이거 없애라. 그러니까 고대는 이건 학생들 행사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쵸, 그쵸. 그랬더니 네. 심각하게 갔겠죠. 네. 상황이. 중국 대사관에 나서서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고 없애고 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때 제고대 학자 유학 네. 연합회 이런 조직이 네. 뭐 급조됐는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지 있었나 네. 봐요.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고대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하네요. 바람이 그렇고 실제로는 했겠죠. 실제로는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중국 전문가인 네.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 학생들 뺀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고대 졸업하면 중국에 오면 인간대접 못 받아. 뭐 혹은 뭐 취업하기 어려워. 고대는 그 반중국 학교야. 이것만 확산시키더라도 고대 학생들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0명 학비가 얼마예요? 1년에 적어도 500억 이상 될 텐데 네. 총장이 재발 방지 약속했겠죠. 자, 그런 게 대한민국의 실태예요. 수업 시간에 중국에서 네. 더 많으니까 네. 내가 사회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줌으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참 이 중국 학생이 더 많지 이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내가 중국 학생들한테 거슬리는 말 한 적이 없나? 혹은 뭐 외교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내 사상 검열을 하는 거예요. 네.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렸다. 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얼마든 한국 대학에 보낼 자원들은 넘쳐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학생들 수준이 예전에 한국에 10년 전, 15년 전에 오던 학생들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질적으로 달라서 이제 내가 수업을 하면은 이게 중국 학생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가 되냐, 나한테 중국어를 하냐, 또 영어로 수업하냐 묻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영어 안 된다고. 네. 중국 학생들이. 영어 안 되고 영어 되는 학생들은 미국 네. 유학 간다고. 그쵸. 근데 뭐도 안 되냐면 왜 사회학과, 무역과, 또 언론정보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데 많냐면 네. 예를 들면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학,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 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자연계열, 물리, 화학, 뭐 네. 공대 이런 데는 안 가요. 왜 안 간지 알아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수학이 많이 필요할 텐데 수학이 필요한 과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 그 중국 학생들이 수학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오다가 지금 그런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버리고 우리는 좀 수학 능력이 여러 의미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급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로 가고 우리는 B급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중국 학생들이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싶더라도 그 학생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학기에 이제 명예퇴직을 몇 년 앞두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교수로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내 시대가 지났다.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보람을 못 찾겠구나 하는 느낌들. 학생들한테 자극받는 것도 있거든요. 교수가. 네. 학생들 가르칠 때 또 신나서 강의하기도 네. 하고 또 학생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생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중학생들하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영혼 없는 대화. 네. 이 느낌을 받은 지가 한 4, 5년 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내 발전도 없고 네. 내가 학생한테 줄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 갖고 있는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재정난 문제. 네. 그것 때문에 교육부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 입학 정책인 학교 무슨 정책인 이런 거 전부 다 간섭하는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학생들 학력이 떨어져 있는 그 문제, 또 중국 학생들이 많아져 있는 그 문제, 뭐 이제 월급이 비교적으로 대학 교수가 적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그 문제들이 지금 개선될 조짐이 있냐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네. 사역과에 이번 학기에 한 교수가 대학원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이가 있는데 12명 수업하는데 11명이 중국 학생들이라고. 아주 돌아버리겠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경희대학 문제만 아니고 내가 경희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경희대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희대학을 내가 몸담았던 대학을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얘를 경희대가 들었다는 거지 모든 대학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비슷할 겁니다. 학생도 한양대학 그 대학원 다니면 한양대학도 같은 문제고 뭐 고대도 다 같은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 안 되고 왜 이렇게 숨겨져 있냐? 그게 나는 훨씬 큰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